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이승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대기를 앞두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연준 총재들은 인하폭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경계 심리 속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밀려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소폭 증가한 점과 또 8월 제조업 PMI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도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빅테크 모두 흔들리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대 밀려났고요. 인텔과 마이크론도 각각 6%, 3% 빠지면서 반도체 섹터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러한 경계감 속에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양시장 오늘은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은 동반 파란불로 시작해서 현재 음전과 양전을 계속 오가면서 고개를 들어 올려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닥만 반등의 홀로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블랙먼데이 여파에 대한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그래도 개선되는 듯한 기대감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주 하반으로 돌아서면서 갈수록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 심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밤 미국 증시의 약세와 그리고 금리 인하 시그널에 대한 관망 심리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2,707선, 코스닥은 7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그래도 낙폭을 꽤나 줄여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전 10시 40분경부터 고개를 들어 올려주고 있었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장중에 1%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0.07% 강보합 상승하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시선 옮겨보시면요.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매매 공방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모두 제약 섹터에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어제 이어 오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 바이오주 오늘 좀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는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전지도 다시 쉬어가는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좀 지수를 방어해주면서 수급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주말 사이에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월요일에 우리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장 마감 직전에 살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서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 김은서입니다. 간밤 미증시 불안한 경제지표와 함께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시장이 하락장을 맞이했죠. 이렇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하락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하락장을 이어가면서 미국 3대 지수 간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 0.09% 하락한 2,705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0.07% 상승한 774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그 하락분을 많이 회복한 모습이고요. 또 코스피는 드디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기관이 2,961억 원의 사자세를 보였지만 개인이 1,273억 원, 외국인이 1,68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628억 원의 강한 사자세를 보여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개인은 475억 원, 기관은 113억 원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1위에서 5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6%, SK하이닉스 2.88% 하락하면서 반도체도 오늘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의 귀추가 중요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간밤 미국에서 테슬라의 전기 트럭의 화재 사고 소식이 악재를 소화해내면서 1.1%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지나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대차와 기아의 S&P 신용 등급이 A-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1.81%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2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으로 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00% 보합 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탈리아에서 자가면역 재활 치료주가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호재가 있죠. 하지만 하락장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는 보합 지나고 있습니다. 기아는 신용 등급 상향 조정 소식에 1.46%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주주 환원 정책에 힘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0.46%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신한지주 1.35%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에서 5위 종목 확인합니다. 에코프로비엔 3.7%, 에코프로 2.35% 빠지면서 2차전 지주 역시나 낙폭이 깊은 모습입니다. 알테오제는 9.17%, LCLB 3.52%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주 하락장에도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은 3.89% 하락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계속되던 상승세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6에서 12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만 제약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훈풍이 탄력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휴젤은 이러한 호재를 받지 못하고 오늘장 하락장을 이기지 못하고 1.6%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클래시스는 5.45% 상승하면서 탄력 관련 기기주의 호재를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청당제약 1.7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본 수출 관련한 호재와 또 당뇨 관련 제약 관련 제품이 비만 관련 섹터의 호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오늘장에도 이어간 겁니다. 네, 리켄바이오 4.37%, 리노공업 1%대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파월 회장의 연설이 이어질 건데요. 연설 이후의 귀추도 함께 확인해 보면서 시장 상황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죠. 이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 향후 금리 향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면서 굉장히 이번 주가 좀 바쁘게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7월 FOMC 회의록 공개와 또 어젯밤부터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된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이 한국의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3.5%로 인상한 이후에 이달까지 13차례 연속 동결을 하면서 이 한국은행 설립 이래 가장 긴 이 동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의 또 금리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된다면 증시에서는 또 수급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 또 왜 금리를 유지했는지 그리고 인하 시점은 언제일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미국에서 발표한 경제 이벤트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7월 FOMC 회의록을 공개했었죠. 이 회의록에서는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경제 성장의 둔화와 그리고 고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우세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용 냉각 우려에 대한 마음이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인플레이션 완화에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앞으로 이 통화정책, 미국 통화정책의 어떤 무게중심은 완전 고용 달성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한 발짝 가까워졌다는 확신을 더 들게 했고요. 이러한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어제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왜 기준금리 인하가 아닌 또 한 번의 동결을 한 것일까요? 네, 이 금융통화위원회는요, 금리 동결 이후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좀 아직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네. 최근에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어서인지 또 집값과 이 가계 대출이 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에 이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요. 은행들은 이렇게 좀 여러 차례 대출 금리를 올리기는 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너무 일찍 또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라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이자 부담 경감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도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한국이 바로 따라가는 대신 외환시장의 반응과 또 자본 유출입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현재 역대 최대인 이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고려할 때 연준의 9월 피벗 여부와 또 인하폭 등을 확인한 뒤에 내리는 것이 이 외국인 자금 유출을 방어하기에는 유리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물가 상승률은 단기 인플레이션율이 2%대 후반으로 낮아지면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는 그러한 인식을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요, 10월이나 11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우선 미국이 9월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한국도 사실 금리 차이를 크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글로벌 자본은 보다 높은 수익을 찾아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된다면 시기상 큰 격차를 두지 않는 10월이나 11월에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적절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 지표가 10월 금통위 회의 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포함한 또 이 글로벌 경제 동향과 또 한국의 경제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 10월의 금통위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국내 경제 상황과 좀 더불어서 또 이런 글로벌 시장의 상황까지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볼 텐데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 이 성장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퍼져나가면서 낙폭 과대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를 비롯한 이 플랫폼, 게임, 신규 상장주 등 다양한 업종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네카오가 또 오랜만에 시장에서 존재감을 맞습니다. 드러냈었잖아요. 네이버가 5%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인공지능 서비스인 클로바 X에 시각 정보 처리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미지나 그림 형식으로 된 표나 그래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AI 시장에서 이렇게 좀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또 네이버의 검색이나 쇼핑 등 주요 사업 부문에 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함께 이렇게 좀 블랙 먼데이의 최저치를 찍은 이후에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네카오의 상승은요, 이렇게 수급이 좀 시장에 빠르게 돌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에도 좀 관심이 미친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한동안 정말 부진했던 네카오의 반등세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정말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으니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업종의 상승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에서도 일부 게임주들이 좀 실적 개선을 하고 있고 또 게임스컴을 앞두고 다양한 신작을 발표할 상황에서 기대감을 계속 키우면서 좀 한동안 상반기에 조금 침체기를 겪었던 이 게임주들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마켓나우에서도 다뤄드렸었는데요. 이 독일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이 드디어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스컴에서 신작을 공개를 하고 또 수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크래프톤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고 펄어비스 또한 4%대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크래프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0.29% 현재 오르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는 하지만 좀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0.4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특히 이 펄어비스의 게임인 붉은 사막이 가장 큰 기대감을 지금 게임스컴에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후에 한때 3시간, 무려 3시간의 대기열까지 발생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펄어비스는 이번 게임스컴에서 시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게임 마케팅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 게임즈, 넥슨 게임즈, 그리고 넷마블 등 게임주들이 어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게임스컴의 반응과 그리고 또 수상 여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임주들 좀 하반기 기대해봐야 된다. 이러한 좀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게임 업종, 이 게임스컴 2024로 인해서 좀 모멘텀을 받아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규 상장 기업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우리 신규 상장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우리 공모주 열풍도 끝났다. 좀 이러한 말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 상황은 조금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M83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M83은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으로 상장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 첫날부터 공모가보다 242% 오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탓인지 17%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좀 이쪽에만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은 양의 좀 거래 대금이 돌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하반기 대장 적응증 FDA 승인이 기대된다는 분석으로 인해서 어제 10%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일장에서는 8.56%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상장한 종목들이 집중을 점점 받으면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규 상장사들 중 좀 화제 중심에 섰던 M83과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올랐던 만큼 오늘은 좀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막상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요, 이 성장주가 더는 못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장주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요, 막상 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된다면 그 기대감이 좀 소진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저희가 유한 양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주가가 선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어제 주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성장주도 이와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확인이 될 경우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승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는 금리 인하 이후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투자 심리 변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일장이 미증시에서 여는 총재들이 이 금리 인하폭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11시에 있을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연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발언들이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증시에서 참 이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기업들의 합병 관련한 이슈인데요.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계약 체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기업의 주주로서 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데요. 이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계약에 반대한 핵심 이유는 이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의 기존 주주들에게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합병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주들이 합병 비율로 인해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합병 비율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주식 교환이 되는 이 기준이 되는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이 비율은 양사의 주식 가치와 또 시장에서의 평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좀 불리하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자산 가치와 또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었다. 이러한 점을 문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두산그룹에 대한 합병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잖아요. SK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난달 17일에 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 안건에 대해서요, SK이노베이션의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면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를 자산 가치가 아닌 기준 시가로 책정을 하면서 좀 저평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소액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됐다는 입장 때문인데요. SK는 금액이 낮은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비율을 1대 1.19로 정했습니다. 지금 합병 비율이 SKENS의 주식 가치를 더 높게 반영한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의 주주들은요, 더 낮은 비율의 신주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주들은 이렇게 되면 기존 지분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태고, 또 합병 이후에 지분 희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지분 희석이란요, 주주들이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의결권이나 배당금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두 기업이 좀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에너지 공룡 기업이 탄생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요.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인해서 SK그룹 개편에도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 국민연금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 SK이노베이션의 비용이 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에 반대한 결정은 이 SK이노베이션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의 합병이나 또 지배구조 개편 시에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요. 어떤 압박을 작용할 수 있는 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민연금의 반대표 결정은요. 향후 다른 기업들이 합병이나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주주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또 합병해서 분리한 이유는요. 단순히 주식 가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 이후의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영통합 과정에서 SKENS에 유리하게 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병 후에 SK이노베이션은 주주들이 기업 의사결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이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네, 결국 이러한 국민연금의 결정은 좀 다른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거래소에서는 다음 달 이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와 성장주들의 반등세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에 대해서 이 국민연금의 반대 입장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우리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 보여준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5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5위는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이 현대로템의 자회사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우리기술의 100% 자회사인 우리DS는 현대로템이 개발한 신형 장갑체에 적용되는 휠과 럼플렛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우리DS가 자체 개발한 럼플렛 타이어는 기존 제품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분해 및 조립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신규 고객사 확보를 바탕으로 우리기술 방산사업 부문의 실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9월에 시제품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현재 전일 대비 10.17% 상승한 2,2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한빛레이저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9일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었죠. 이에 대한 안전조사가 현재 착수되고 있는데요. 수혜주로 분류되는 화재 예방 수단 관련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에 있어서 공정상 이력에 대한 관리 및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품의 불량 요인을 판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력 마킹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빛레이저는 배터리 조립 공정에 사용하는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점 주목받으면서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으로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 중 제조품의 이력 추적을 목적으로 마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빛레이저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삼성 SDI, 현대차, 기아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0.69% 상승한 5,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위는 엑스게이트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주목받았던 테마죠. 양자기술 테마인데요.
정부가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과학기술 R&D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양자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난 6월 500억 원 이상의 대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 결정 이후로 첫 면제 사례가 됩니다. 예타가 면제될 경우 1년 반 가까이 지체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관련주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관련주인 엑스게이트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현재 이틀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전일 대비 8.79% 상승한 4,1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테마인 우리로 KCS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이엔셀입니다. 요즘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상장 첫날 따따블에 성공한 TDS팜, 어제 화제를 모았던 M83에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비한 이엔셀도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170%대까지 상승하면서 4만 원 중반에서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이엔셀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 개발 및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엔셀은 이달 초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통해 희망 공모밴드 최상단인 15,3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는 9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2조 7,809억 원의 증거금을 모았습니다. 장 초반 따상에 성공했던 이엔셀, 현재 상승폭을 많이 줄였네요. 전일 공모가 대비 13.07% 상승하면서 17,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오늘 정말 화제를 모았는데요. 하나갤러리아가 오늘 1위 기록했습니다. 하나의 3남이죠. 김동선 씨가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오늘 상승세 보였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44억 원의 개인 자금을 투입합니다. 회사 주식 3,400만 주를 주당 1,6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김 부사장이 공개 매수로 사들이는 주식 3,400만 주는 전체 보통주의 1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김 부사장이 보유한 하나갤러리아 지분은 현재 2.3%에서 19.8%로 늘어납니다. 하나갤러리아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었는데요. 회사가 위기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 김 부사장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책임 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포명하고자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하나갤러리아 측은 이번 공개 매수로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하나갤러리아 지분이 60%에서 42.5%로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하나갤러리아 전일 대비 15.98% 상승한 1,51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하나갤러리아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감 시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증시 관망세가 굉장히 짙었는데요. 경제지표들의 흐름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로 급락이 이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받아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긴 했지만 하락으로 마감한 모습이네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 전일 대비 0.22% 하락한 2,701.69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2,700선 지켜낸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전일 대비 0.03% 하락한 773.2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비해서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 홀로 매수해줬네요. 외국인이 장중에 잠시 매수로 돌아서기도 했는데 다시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기관 3,449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 2,419억 원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033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고 외국인은 매수했습니다. 개인 593억 원, 기관 103억 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026억 원 홀로 매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보셨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는요, 이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분위기인데요. 이제는 베이비컷이냐, 빅컷이냐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일 여는 총재들은요, 또 합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러한 신중한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늘 밤 11시에 있을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은요, 이 잭슨홀 미팅에 참여를 합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례 경제 심포지엄인데요. 현지 시간 23일 오전 10시에 파월의 기조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연설에서 빅컷의 가능성을 내비칠지가 지금 최대 관심이라고 합니다. 이 시사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주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인 김대정 교수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좀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또 지난 22일 이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또 교수님께서 직접 발제를 하셨는데 잘 다녀오셨나요? 예,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정부의 핫 이슈가 금투세 폐지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미국이 60%, 일본은 5%, 중국이 4%, 한국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더 키워야 된다. 지금 우리가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이고 GDP는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국제금융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밖에 안 되고 세계 3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정권회사 입사했던 1994년도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2700이니까 겨우 2.7배 올랐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습니다. 서울의 엄마 아파트 한 12배 정도 올랐고 똑같은 기간에 미국의 나스닥 20배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의 애플 같은 주식은 시가총액 1등인데 약 한 2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금투세를 포함해서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권거래세도 납부하고 있고 배당세도 내고 소득세도 냅니다. 여기에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또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된다.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요, 정권거래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세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 80%가 다 싱가포르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경쟁국인 싱가포르 수준으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또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법인세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6%고 미국과 OECD 평균이 현재 21%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추고 유럽에 있는 약 1700개나 되는 애플을 포함해서 기업 본사를 아일랜드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가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요점은 우리나라도 한국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수준으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낮춰야 되고 법인세도 낮춰야 됩니다.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대만, 그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 중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폐지하려고 하고 야당은 이제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이렇게 금투세를 빨리 폐지해야만 주식시장이 좀 안정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학의 목적이 공정성하고 효율성이고 정부의 일관성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라도 최소한 9월 달까지는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해야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정이 되고 또 성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싱가포르가 괜히 금융국가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소폭 상승하기도 했고 이러한 좀 노동시장의 냉각 우려로 인해서 이 7월 FOMC에서는 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금리 인하폭 좀 어떻게 결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마 0.5% 인하하는 빅컷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4.3%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률 3%보다 더 심각하게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3%에 머물고 좀 양호하다 그러면 미국이 0.25%만 낮추겠지만 실업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4.3%나 올랐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상황이 알려졌기 때문에 0.25% 내리는 것은 100% 확실해졌고 여기에다가 더 경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0.5%로 올릴 수가 있다. 지금 0.25% 올리는 비중은 한 60% 정도 되고 또 0.5%를 인하하겠다는 것도 지금 나머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0.25% 소규모로 내리는 것이 더 정설이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크게 내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커플링 현상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국도 동일한 기간에 내리게 될 겁니다. 미국이 9월 11일과 12일 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0월경에는 0.25%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와 마이너스 0.8의 반대 관계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하락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부터 내리기 시작한다면 주식시장은 크게 오를 것이다. 바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겁니다. 미국은 아마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다가 지난주에 좀 소폭 내렸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미국이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 정도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강해서 엔비디아가 40%, 30%까지 급락을 했다가 8월 28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아졌다 그러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게 될 것이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인데요. 이와 같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뀔 것이고 한국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메모리 시장을 전 세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진다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도 함께 주가가 또 크게 오를 것이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0.25%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100%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경기 침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실업률이 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5% 이 B컷까지 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블랙 먼데이 여파로 월 초에 급락 충격을 딛고 현재 2,700선 부근에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잭슨홀 미팅에 지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저는 아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도 다시 크게 오를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상 최고치는 3,300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2,700이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야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5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법인세도 좀 낮춰서 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상속세라든지 관련된 세금을 좀 낮춰줘서 우리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검투세도 마찬가지지만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법인세도 높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이 크게 이익을 많이 못 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10월부터 내린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돌파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고점 3,300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20% 상황이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한국도 따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집값 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에 동결을 했지만 미국이 9월 11일 발표를 한다 그러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보다 경기를 좀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도 다시 또 오를 것이다. 저는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다시 3,300 최고 포인트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확실시 된다고 한다면은 3,300포인트까지 좀 갈 수 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현재 뭐 6만 1,000달러 선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이 최근에 미 대선에서 이 케네디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좀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인 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가상화폐 시장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호재가 또 바로 가상화폐가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6만 달러를 지금 좀 돌파하고 있는데 케네디의 이제 자손이죠. 주니어 케네디가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이 전 세계 가상화폐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또 가상화폐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ETF죠.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서 일단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규정도 없고 ICO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현재 전체 가상화폐 중에 전 세계 가상화폐는 1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인정하고 거래하는 것은 한 300여 개의 가상화폐가 있고 한국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통해서 상장합니다. 싱가포르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과 제도를 다 만들어뒀고 또 상장을 하게 ICO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IPO라고 해서 상장하는 걸 말하는 거고 가상화폐는 ICO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불법이다 보니까 싱가포르를 통해서 다 상장을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미국 수준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국부가 유출되는 걸 막아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도 바로 가상화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분산장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미국은 전 세계의 중심, 전 세계 경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놓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상화폐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교수님과 함께 또 우리 시장의 전망,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대중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